문화재요? 해시계요. 옛날에는 특별하게 뭐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배시계니 뭐 자격론 이런 거. 과학문화재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과학문화재 하면은 뭐냐면 추국이나 뭐 그런 거 생각이 나죠. 첨성대요. 첨성대랄까.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추위 같은 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문화재라는 말이 귀에 익지는 않지만 첨성대는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재 중 가장 흔하게 불리우는 이름이다. 이것이 첨성대가 수학여행 답사 일정의 1순위로 오르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첨성대를 과학문화재로 기억하지만 정작 첨성대를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지 못하다. 실망에 앞서기 때문이다. 첨성대의 명성에 어울리는 장대한 규모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 생긴 모양으로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게시판에 성의 없는 안내 문구를 베껴 쓰는 것과 기념사진을 찍는 일로 첨성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접기 일쑤다. 그러나 생각해볼 일이다. 첨성대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것은 아니었는지 과학에 대한 우리의 잣대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국보 제31호인 첨성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으며 13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본래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전해져 오는 국내 유일의 석조물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첨성대에 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633년 신라의 선덕 여왕이 쌓고 속이 비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운데로 올라갈 수 있다고. 첨성대는 첨성대를 바치고 있는 기단과 27단의 원통형의 몸체 그리고 2단의 상부 정자석으로 나뉘어져 있고 27단의 원통형 몸체 한가운데인 13단과 14단 사이에는 남향한 창을 두었다. 상부는 2단의 정자석으로 마감을 하고 정자석 아래는 열고 닫을 수 있는 판석을 두어 한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27단의 원통형의 몸체는 직경을 조금씩 줄여가며 완만한 곡선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용한 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겉으로 보이는 돌은 정성스럽게 다듬었지만 내부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첨성대는 그 속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2단까지 흙과 돌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27단의 몸체에서 19단과 20단 사이에 또 25단과 26단 사이에 있는 삐침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삐침돌은 내부의 정자석으로 상부의 정자석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 첨성대는 그리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 첨성대 뒤편으로 도로를 놓을 때부터 치마가 시작돼 눈에 띌 정도로 가라앉아 있고 첨성대 뒤편의 돌들이 균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신라시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별을 관측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생김새로 봐 사다리를 이용해 아래 위를 오르고 정자석의 판석 위에서 별자리를 관측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신라 사람들은 첨성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었을까?
내부의 정자석과 12단까지 쌓여있는 흙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첨성대 축조 과정의 의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1889년 프랑스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건설 당시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파리의 명물로 잘 알려진 에펠탑이다. 지상 300m의 철근 구조물인 에펠탑은 건설 당시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1층이 완공될 때까지 가설물로 안전장치를 사용했고 116m 지점에 2층을, 276m 지점엔 3층을 두어 에펠탑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우 박사는 에펠탑의 구조와 첨성대의 구조가 같다는 내용의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첨성대는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돌 하나하나를 각 단의 직경을 좁혀가며 쌓았다. 한 단을 높일 때마다 흙을 채우는 공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흙은 에펠탑과 마찬가지로 작업 과정의 안정성과 작업 이후 첨성대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장치라는 두 가지 역할로 사용했다. 창문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가장 하중을 적게 받는 곳에 있다고 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19단과 20단 사이, 그리고 25단과 26단 사이, 즉 에펠탑의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구조물을 조여주는 장치인 정자석을 두고 있다. 즉 첨성대가 13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극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잃지 않고 선덕여왕이 세운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라인들은 첨성대를 짓기 전부터 짓고 나서까지 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만약에 12단까지 흙을 채우지 않았다면 첨성대는 온전할 수 있었을까? 심하게 일그러져 그 원형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첨성대 축조 과정에 수학 공식이 응용되었다는 점이다. 몸체를 이루는 원통형에서 1단의 원과 27단의 원의 비율이 5대3으로 나타나고 첨성대의 높이와 기단의 대각선이 5대4의 비례를 보인다. 우연한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첨성대의 축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일정한 비례 형식이 우연이 아니라면 삼국시대에 이미 수학이 구체적으로 응용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백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는 어떨까? 서동여로 유명한 무왕이 건립한 미륵사지. 폐사지가 된 이곳에 유일하게 절터를 지키고 있는 석탑이 하나 있다. 바로 미륵사지 서탑으로 불리우게 된 탑이다. 직선으로 뻗어가다가 살포시 반전하는 맵시가 여간 곱지 않은 탑 날개와 정연한 체감률로 안정감을 주는 중층 구조에서 탑을 쌓은 공력이 보통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현대의 건축 기술로도 이 정도 규모의 석탑을 쌓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듯 싶다. 석탑 같은 경우는 그 돌로 탑을 만들면서도 하나하나 부재를 목조에 거의 유사하게 지금 그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부재수가 많기 때문에 결고하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동탑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이 통일신라 시대가 뒤에 내려가면은 석재 부재를 여러 개 사용하지 않고 덩어리 석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후대에 내려가서는 축조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동탑 정도까지는 석조 부재를 여러 부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짜맞추기가 상당히 목조 건축까지 힘들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건조물이었습니다.
미륵사지 발굴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서탑이 본래 몇 층이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7층설과 9층설이 있었으나 정연한 체감률에 따른 컴퓨터 복원 결과 9층이었을 것으로 판단. 서탑은 컴퓨터 영상으로, 동탑은 실제 크기로 복원했다. 이때 사용한 돌의 무게 2,700톤, 동원된 연인원 4만 5천 명. 작업 규모와 기일이 간단치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나 백제인은 첨단 장비의 도움 없이 순전히 정성과 노력으로 탑을 지었을 것이고 돌 하나를 쌓을 때마다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허물어지지 않을까를 계산하고 준비하면서 지었을 것이다. 웬만한 아파트 10층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의 탑을 쌓는 일이 수학에 대한 이해와 구조 역학에 대한 이해 없이 가능한 일일까? 미륵사지는 독특한 가람 배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의 목탑을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동일한 양식의 석탑이 서 있다. 목탑이 서 있는 본원과 석탑을 세운 동서 벼론이 결합한 특이한 배치다. 간결하면서도 화려하고 화려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균제되고 절제된 백제의 건축 미학을 짐작할 수 있다. 미륵사지 가람 배치가 화려하되 간결함을 잃지 않는 배경은 어쩌면 거기에 응용된 수리와 기하학인지도 모른다. 각각의 건물이 놓여진 위치나 건물의 크기와 간격의 비례가 기하학적으로 균제되어 있다. 미륵사지 가람 배치에서 느껴지는 정연함과 품격, 수학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에 없었다면 이 또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국토를 염원했던 신라인들의 소망이 응축되어 있는 곳, 불국사. 경내의 건축물마다 불교의 교리를 투영하고 상징화한 가람으로 그 조형미를 마땅히 겨룰 게 없을 만큼 빼어난 조형물이다. 불국사에는 여느 절에서 볼 수 없는 엄정한 기품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기품은 불국사 앞마당에서보다는 대웅전 넘어 불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보다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불국사가 지닌 엄정한 기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불국사는 석가탑과 다부탑 사이 간격의 2분의 1을 단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의 일정한 배수로 건축물을 규모 있게 배치하였다. 단위 기준의 4배는 회랑의 너비가 되고 회랑의 길이는 단위 길이의 5배가 된다. 단위 기준의 배수로 각 건물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건물의 위치를 규모 있게 배치한 것 외에도 다보열의 현신을 상징화했다는 다부탑에서도 수리와 기하학이 응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국사는 그 자신이 엄정하면서도 활짝 피어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다부탑의 화려함까지도 수용하고 품어낸다. 엄정하되 냉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부탑은 불국사 건물 배치와 마찬가지로 단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기단의 길이로 단위 기준을 설정, 단위 기준을 지름으로 하는 원과 단위 기준의 3분의 1을 반지름으로 한 또 다른 원을 그렸고 단위 기준을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과 사각형 안에 마름모, 대각선을 전개했으며 단위 기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위아래로 배치했고 마지막을 정팔각형으로 마감했다.
불국사는 수학을 바탕으로 태어난 조형물이고 예술이다. 그리고 그 수학이라는 것은 애써 배우고 익힌 학문이 아니라 목수와 석공이 오랜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터득하고 운영해온 미감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통찰일 것이다. 경험을 통해 내재된 견고한 미감은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낱낱 부재들 간의 비례와 조화를 가능케 했고 궁극적으로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 원리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컴퓨터 안에서 건물을 설계를 하려면은 이제 코드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 번호를 매긴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모든 그 건물의 각 부재들에다가 고유 번호를 매기든지 아니면 이름을 붙여주든지 그래야지만은 어느 부재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컴퓨터 안에서 정해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고건축에서는 각 부재마다 전부 우리 선조들이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뭐 기둥이라든가 초석이라든가 기둥 위에 굽돌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부재 하나하나마다 원래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드화 작업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이미 코드화가 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각 부재의 조립 방법, 그러니까 시공 방법이죠. 시공 방법이 모든 게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굽돌이의 이 폭은 그 기둥의 배흘림에 맨 제일 두꺼운 부분하고 일치한다라는 룰에 의해서 작업자는 작업을 하니까 그냥 쉽게 저 몇 번째 기둥 위에 굽돌이를 올려라 해도 작업자는 어떤 모양으로 해서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비산경, 후한말 중국의 조문경이 주석을 쓴 수학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천문학 교재로 사용했다. 구가 3이고 고가 4면 현은 얼마일까? 주비산경 첫 장에 실려있는 문제다. 구가 3일 때 고가 4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기본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각을 낀 변 중 짧은 변을 구, 긴 변을 고, 빗변을 현이라 했고 직각삼각형의 법칙을 구고현법이라고 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기 이전 1000년 전서부터 이미 직각의 양변의 각각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부터 쓰고 있었다는 거죠. 1000년 전서부터.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아주 그 직관적인 것만 생각했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증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고현법의 증명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비산경은 오직 한 장의 그림으로 구고현법의 내용과 증명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직각삼각형의 증명 방법 중 가장 완벽하다고 평을 받는 증명 방법이다. 첨성대는 주비산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축조되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알지만 구고현법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현실이 곧 우리의 전통과학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닐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서양 과학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 화학, 그다음에 이제 자연 철학이라든지 철학적인 접근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사상사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사가 뭐겠어요? 인물 중심이죠. 에디슨이니 또는 그런 그 서양 과학자들 중심의 생각 이런 걸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물이 등장하는 게 언제입니까? 실학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단절이 됐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죠. 뭐냐면 문화로 인식을 해야 돼. 과학기술도 문화다요, 엄연히. 그래서 문화로 인식을 하면 문화의 3대 요소가 있죠. 그죠? 배워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 맥은 면면이 끌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든 안 남았든 핏줄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구장술해, 구장산술이라는 수학책을 풀이하는 해설서로 수학 교과서로 널리 사용했던 책이다.
9장으로 나뉘어진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당시의 수학이 농지 면적을 계산하거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등의 실용적인 학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9장 산술에는 이미 분모, 분자, 약분, 통분의 용어가 쓰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수학이 비록 기호화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수의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이 없거나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3세기까지 서양에서 사용했던 로마자와 비교를 해도 막대기를 늘어놓는 수의 표기가 읽고 쓰는데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국어 현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었을까? 건축 현장에서 애용되는 물건이 있다.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곡자다. 사각을 그리거든요. 사각 그린 다음에 거기서 팔각을 또 그려요. 팔각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16각을 또 그려요. 그래서 이제 깎을 때 사각을 먼저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팔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팔각을 또 깎아 난 다음에 16각을 또 깎아 들어가거든요. 16각 깎아주면 이제 거의 이제 원 상태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16각을 또 32각으로 돌려요. 32각을 돌리면 이제 원형이 나오거든요. 원에서 사각을 만들 때는 사각에서 원을 만들 때와 반대로 치목을 하면 된다. 이 경우는 국어 현법이 치목 과정에서 응용되고 있는 예인데 곡자 하나로 집 한 채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곡자의 용도가 다양하고 요긴했다. 옛날엔 일단은 직각삼각형을 의미하는 직각자를 썼습니다. 이제 그런 걸 곡자라고 그러는데 그 곡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계산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그랗게 원을 이렇게 땅에다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곡자가 아니라 아까 같이 노몽을 아주 갖다 세웁니다. 이제 막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에 뜨면서 그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가 그 원하고 만나는 점을 원에다가 찍고, 그리고 마지막 해가 질 때 또 다시 그 그림자가 원하고 그리고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딱 잡아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그것이 동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찍은 거는 서쪽이고 또 나중 찍은 거는 동쪽이 돼가지고 그 동서가 딱 되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남북이 가리켜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바로 이것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나라에서 북극까지는 10만 3천리, 북극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23만 8천이면 주나라에서 태양까지 일직선이 되는 거리는 주비상경에 나오는 문제로 국어 현법을 천체 측정에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현법이 가장 많이 쓰인 분야는 천문학이다. 직각삼각형의 원리는 방위와 거리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대 하나로 낮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해시계에도 적용된다. 해시계는 오랜 옛날부터 동서양에서 모두 사용했고 가장 최근까지 민간에서 널리 사용했던 시계다. 그러나 앙부일구만큼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해시계는 없다. 앙부일구란 소치 하늘을 보고 있는 시계라는 뜻인데 다른 나라 해시계가 단순히 시간만 알 수 있게 해준 데 반해 앙부일구는 하늘의 그림자 끝만 따라가면 시간과 절기를 그리고 절기마다 달라지는 일출과 일몰 시간을 동시에 알려주는 다기능 시계다. 앙부일구가 반구로 된 점을 착안해서 그 제작 과정을 연구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된다.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낮 동안 태양이 반원을 그리며 돈다는 점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앙부일구가 읽어내는 태양의 움직임은 24절기라는 과학적인 시간 개념을 낳기도 한다. 24절기라는 것은 음력 가지고 날짜 가지고 자꾸 계절들을 생각하니까 계절이 안 맞으니까 계절을 맞추기 위한 태양 운동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15도 이동할 때마다 태양이 이제 한 바퀴 지구를 돈다고 치고 이제 거꾸로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15도 이동할 때마다 절기 하나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동지서부터 그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하고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입춘서부터 쳐서 돌려가든지 해서 15도마다 그러니까 15일 전후에 한 절기씩이 바뀌죠. 그러면 정확히 양력 날짜로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입사절기는 양력 날짜에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양력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속에 들어있는 양력 날짜. 그럼으로써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짓거나 계절을 알거나 하려고 할 때는 음력의 날짜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가지고 알았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앙불구에 반영된 천체의 움직임과 그것을 읽어냈던 통찰력 역시 과학사의 소중한 장인 것이다. 막대 하나로 시작된 천문학의 역사는 세종조를 거치면서 눈부시게 변신, 각종 과학기기와 결합하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천문학으로 변화하게 된다. 규표란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 해그림자를 재는 기기인데 기둥을 규라하고 기둥과 직각으로 놓여진 표면에 그려진 눈금을 표라한다. 세종은 특별히 동표라 불리우는 규표를 만들어 경복궁에 설치, 1년의 날짜 수와 절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했다. 세종이 만든 규표는 10m가 되는 노란 구리 기둥과 푸른옥의 수평 눈금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동표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루에 한 번 측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정오의 자오선을 통과할 때의 그 그림자를 측정을 하는데 그 그림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동표를 세웠는데 그 동표가 40자나 되는 아주 큰 그런 높은 그 동표를 사용했습니다. 동표 그때는 그 횡기가 있어서 그 그림자를 이제 그 규에다 규판은 상당히 컸어요. 한 27m나 되는 그 판에 그 눈금들이 있는데 그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동짓날에는 그림자가 아주 길었고 하지 때는 그림자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계절을 절기를 알 수가 있었죠. 그걸 24기라고 합니다. 중기와 절기를 나눠치게 되는데 그 자의 눈금이 그 어느 정도 정확했느냐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 0.1mm까지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에도 길이는 동짓날에 뭐 몇십 미터, 10m 이상 되는 그런 그림자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절기를 측정하는데 정확한 값을 가질 수가 있었죠.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세종은 동표를 거대하게 만들었고 그 값을 얻기 위해 오늘날 카메라의 원리를 응용한 어둠 상자를 사용했다. 우리가 이제 과학과 하잖아요. 과학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학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쓰인 지가 얼마나 됐느냐.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0여 년 남짓한데 그런데 우리 그 동양 쪽에 옛날에 그 얘기들은 경물이라는 게 있죠. 경물, 치지, 그죠? 경물이에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파고들어서 그걸 이제 그런 속성들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과학이라는 그런 말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원리를 바탕에 깔려 있는 내려온 그 원리를 봐야지 뭐 표준화됐다거나 산업화됐다거나 기계화됐다든가 이런 거를 과학으로 잘못 인식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단지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는 독특한 이름의 천문도. 천문도 중 가장 구체적인 이름을 지닌 하늘의 지도다. 이 지도는 천상 열차 분야 지도의 목탁본으로 태조가 돌에 새긴 천문도를 복사한 120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중앙의 큰 원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1467개의 별을 그려넣었고 작은 원에는 24절기의 저녁과 새벽에 자오선을 지나는 별자리를 기록했으며 지도 상단에는 해와 달의 움직임과 현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지도의 제작 경위, 제작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하늘의 현상을 총망라한 천문도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
그렇다면 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천상, 하늘의 현상을 별들이란 말이죠. 열차, 열과 차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분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느 별자리는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변방에 속하다. 이 분야는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방위를 논아놨어요. 그런 분야까지, 말하자면 어느 별자리는 어느 분야에 속한다 하는 것까지 나타난 그림이다. 그래서 천상을 열차와 분야별로 한 지도다. 그런 뜻에서 8글자를 택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궁중 유물 전시관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해에 만든 천문도다. 600년 풍상에 마모되어 그 별자리를 쉽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제작되는 모든 천문도의 표본이 되어왔다. 그런데 돌에 새긴 천문도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뒷면에 또 다른 천문도가 새겨져 있다. 두 개의 천문도 중 태조본은 어떤 것일까? 두 개의 천문도 중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글자가 상단에 놓인 것은 세종의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도 태조와 마찬가지로 돌에 별자리를 새기는 일을 국가적으로 일으켰던 것이다. 뒷면의 것은 태조가 제작한 것으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글자가 아래로 내려와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천문도는 다양하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이토록 많은 천문도들을 그리고 돌에 새겼을까? 별에 대한 관심이 유독 크게 자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의 위치가 중위도, 아주 북쪽도 아니고 아주 더운 남쪽도 아니고, 말하자면 사계절이 분명하게 변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기다려지고, 봄이 되면 농사일을 시작해야 되고 해서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수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죠. 말하자면 농업에 극히 의존해야 하다 보니까 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겠고, 그 계절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려고 하면 그 방법은 하늘의 별자리의 변화와 해와 달의 운동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24절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 절박한 자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당시에는 다른 과학이 아니라 천문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늘의 별을 통해서 천체의 운동을 읽어왔고, 별을 밤 시간의 시계로 혹은 길을 찾는 이정표로 삼아왔다. 그런 까닭에 이미 오래전부터 천문학은 생활 그 자체로 굳어져 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오랜 전통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역법을 계산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별자리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줄 아는 보다 높은 과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누주통의, 해가 뜨지 않은 밤 시간의 시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절기마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별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책이다. 동양에서는 하루를 12지신법으로 이렇게 자축인묘해서 12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루를 100으로 나누어서 백각법을 사용을 했었죠. 낮 시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는 우리가 그 정오가 되는 것이고, 지금 밤 시간은 그 당시의 그 자연 현상이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동지 때는 밤이 길어지고 하지 때는 밤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낮에는 일하고 또 활동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 시대의 그 밤 시간은 계절에 따라 전체를 5으로 놀아가지고 1경에서 5경까지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부정시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리듬이 자연 현상의 리듬과 맞춰서 생활을 했었던 것이고, 오늘날은 하루를 24수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자연 현상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천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시계 분야다. 앙불구라는 독창적인 해시계에서 자동 15장치가 달려있는 자격루까지. 자격루는 기계장치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서울의 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표준 시계였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의미를 지니는 시계다. 세종실록 보루각기는 자격루의 기계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건국대학교의 남문현 교수가 복원하고 있는 자격루의 모습에서 세종시대의 자격루의 모습을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자격루를 만들려는 노력은 장영실 이후 조선시대에 꾸준히 진행되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독립기념관의 자격루. 관람객들에게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치를 현대식으로 교체했고 상당 부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현재도 자격루를 복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다. 국가의 표준시계인 자격루의 등장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밤 시간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격루의 시보를 받아 종로에서 밤 시간을 알려주는 시보 체계가 확립되게 된다. 오늘날 시계처럼 그 당시에 그 물시계가 정확하지를 못했었겠죠. 만약에 그 물시계 부분이 정확치 않다면은 그 15장치, 그 또 타종 장치, 시패를 알려주는 모든 장치들이 정확한 시간이 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시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표준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계가 필요했을 텐데, 가장 그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천체의 그 운행을 통해서 측정하는 천문시계가 되는데, 그 세종 때에 그 독창적으로 만든 시계가 그 일성정시의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일성정시는 낮에는 그 해를 통해서 해시계 역할을 하고, 밤에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그 별들의 그 일주 운동을 측정함으로써 1년 동안 정확한 그 밤 시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고, 또 그 자격루의 시보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교정 장치로 사용을 한 국가의 어떤 표준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계는 그 한양을 기준으로 적도 좌표계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함경도 혹은 그 평안도 그런 모든 그 군문에도 이런 시계들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급을 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성정시의는 국가의 표준시계인 자격루 시보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주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표준시계로, 낮에는 태양의 운동을 통해 밤에는 별의 일주운동을 통해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한 시계다. 해시계이며 동시에 별시계인 천체의 운동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었던 과학적인 시계가 바로 일성정시의다. 일성정시의는 세종 자신이 이름을 지었고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는데 2만 6천 년 동안의 세차 운동으로 별자리 위치가 바뀐다는 사실까지 지적, 세차를 보정해주는 문제까지 기록할 정도로 정밀하고 정확한 시계이다. 세종은 치세 기간 동안 앙불구를 비롯해 모두 18개의 과학기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종이 만들었던 과학기기 중 현존하는 유물은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8개의 과학기기 중 14개가 시간과 절기를 측정하는 기계라는 점이다. 왜 그토록 세종은 많은 시계를 제작했을까? 오늘날 망원경의 원리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간이 천체를 관측하는 정밀한 기기다. 세종이 만든 과학기기 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경해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간의란 복잡한 천체 관측기구를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수평을 잡는 지평환이 있고,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는 적도환과 하루를 100으로 쪼개는 백각환이 있으며 밤하늘 별자리를 관측하는 사유쌍환이 있다. 두 개의 고리를 움직여 그 사이로 들어오는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후국환은 북극성에 그 위치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 환으로 지구의 자전축과는 수직으로 놓여져 있다. 세종이 만들었던 과학기기들의 제작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세종이 그 과학기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천체를 관측, 서울의 위치를 측정하는 간이가 등장한다. 대간이뿐 아니라 소간이도 만들어 관천대에 의해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를 만든 이후 천체 관측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제도를 도입, 관측 기록의 작성 방법과 보고 제도를 확립한다. 그것이 오늘날 전하는 서운간지다. 임진왜란 전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 전도. 이 지도는 세종조 당시 왕실의 업무 중 천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경복궁의 경회로 주변은 과학관이었다. 경회로 북쪽에는 간이대를 두었고 남쪽에는 보루각의 자경로와 흠경각의 옥로, 관상감, 경복궁 안뜰의 일성정시의 이 기구들은 왜 필요했을까? 바로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 서울의 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역법,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세종은 이 자주적인 역법을 얻기 위해 천체를 관측하고 시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5개 행성, 거기다 1월 합하면 보통 말할 때는 1월 5성. 1월 5성의 운동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가 있느냐? 왜 계산을 해요? 우선 계절의 변화, 1년의 길이, 시간의 측정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알아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칠정산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우리 중국의 그 사대 외교로 중국에서 그 역을 받아다가 저희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중국역을 사용하면은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역이 지역에 따라서 좀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주적인 그런 역을 만들어서 우리의 위치에서 맞는 그런 정확한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관측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또 그 삼법을 또 역법을 우리가 배워서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많은 의기들을 제작을 해서 정밀한 관측을 했고 또 우리의 자주적인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 그 천체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칠정산 외편이라는 서양의 천문학을 우리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내는 천문역법을 탄생시켰다. 막대 하나로부터 자주적인 역법까지 우리의 수학과 천문학은 그렇게 창의적으로 변화해 왔던 것이다. 경복궁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이유는 조선의 역사를 웅변하는 궁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조선의 역법을 찾아가는 자주적인 노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을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 복원이 보다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었던 과학기술 기기들도 함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은 아닐는지 경복궁이 과학관으로 새롭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자격론 이런 거. 과학 문화재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과학 문화재 하면은 뭐냐면 추국이나 뭐 그런 거 생각이 나죠. 첨성대요. 첨성대랄까?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추구기 같은 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문화재라는 말이 귀에 익지는 않지만 첨성대는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재 중 가장 흔하게 불리우는 이름이다. 이것이 첨성대가 수학여행 답사 일정의 1순위로 오르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첨성대를 과학문화재로 기억하지만 정작 첨성대를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지 못하다. 실망이 앞서기 때문이다. 첨성대의 명성에 어울리는 장대한 규모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 생긴 모양으로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게시판에 성의 없는 안내 문구를 첨성대는 첨성대를 바치고 있는 기단과 27단의 원통형의 몸체 그리고 2단의 상부 정자석으로 나뉘어져 있고 27단의 원통형 몸체 한가운데인 13단과 14단 사이에는 남향한 창을 두었다. 상부는 2단의 정자석으로 마감을 하고 정자석 아래는 열고 닫을 수 있는 판석을 두어 한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27단의 원통형의 몸체는 직경을 조금씩 줄여가며 완만한 곡선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용한 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겉으로 보이는 돌은 정성스럽게 다듬었지만 내부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첨성대는 그 속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2단까지 흙과 돌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27단의 몸체에서 19단과 20단 사이에 또 25단과 26단 사이에 있는 삐침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삐침돌은 내부의 정자석으로 상부의 정자석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 첨성대는 그리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 첨성대 뒤편으로 도로를 놓을 때부터 치마가 시작돼 눈에 껴쓰는 것과 기념사진을 찍는 일로 첨성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접게 일수다. 그러나 생각해볼 일이다. 첨성대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것은 아니었는지 과학에 대한 우리의 잣대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국보 제31호인 첨성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으며 13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본래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전해져 오는 국내 유일의 석조물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첨성대에 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633년 신라의 선덕 여왕이 쌓고 속이 비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운데로 올라갈 수 있다고. 과학문화재요? 해식이에요. 옛날에는 특별하게 뭐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몰라요. 첨성대.
배시계 아니면